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거센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사퇴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5인회 논란,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논란이 여전한데요. 뜨거운 정치 현안들 보수의 품격 시간에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부산 또래 살인 사건. 사건 본부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입 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김준우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들을 노래 디저트송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된 분께는 치킨 쿠폰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지금 접속해서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 댓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보구 연구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했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이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 180개국의 찬성표를 우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5년 이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우리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재진입한 거예요. 네. 2013년, 14년 이후 11년 만이고 이게 그 전엔 1996년, 97년 그때 있었고 세 번째인데 안보리는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거부권이 있는 그런 5개 나라. 그렇죠. 여기에다가 2년 임기에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5개 나라가 이사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기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보리 같은 경우는 뭐 국제사회에서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꽤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네. 유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쾌거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거부권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보면은 15개 나라 중에 9개 나라가 뭐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5개 상임 이사국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있다고 치면 최소 4개 이상의 비상임 이사국이 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국이 4개 나라가 똘똘 뭉치면은 힘을 또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 이사국을 견제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뭐 네. 외교 면모를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시아 태평양이 2개국이 쿼터고 그래서 매년 선거를 1개국씩 돌아가면서 교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단독 출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 출마 경합 없이 네, 선출이 됐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핵심은 오히려 그 동유럽 쪽 쿼터에서 슬로베니아랑 벨로루스 간의 네. 그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이 사실은 외교가의 핫 이슈였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슬로베니아가 사실 지금 유엔도 보면은 러시아 문제나 중국 문제 또는 북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게 블록화가 완전히 돼 있어가지고 네. 서방 대
북중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한국도 단독 출마인데 만약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 얻으면 네. 추가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와 이 벨라루스의 출마 역시도 지금 완전히 북중러와 서방으로 나눠져 있어서 혹시라도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한국도 굉장히 쉽게 1차 투표만에 선출이 됐고 슬로베니아도 1차 투표에서 사실상 몰표를 받았어요. 153표를 받아서 이게 블록화돼 있고 대결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유엔 안에서는 그래도 이 미국 주도의 서방 국가들의 어떤 결속력이 재차 확인됐다. 이런 측면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 이니셔티브가 확인된 선거 결과였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걸 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북핵 문제 혹은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 뭐 어떤 우리의 어떤 외교적 스탠스나 공간이 좀 더 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정부도 그쪽을 좀 포인트를 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선출 소식 이후에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핵 문제나 또 심지어는 중국 대만 해협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 한미일 삼각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네. 하지만 최근에 얼마 전이었죠. 6월 2일에도 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어요. 하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사실 이해 당사국인데 목소리를 유엔 안에서 내긴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상임 이사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 관련 회의도 참여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한정적이라 그래요. 이해 당사국인데도.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아까 박정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안보리가 공동성명 채택 등의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실패하고 있어도 어쨌든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순간 회의를 직접 소집할 수도 있고요. 의제를 직접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한미일 3국 간의 어떤 공동 대응을 유엔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유엔 안보리가 결국은 거부권 때문에 이 상임 이사국에서 공동 성명이나 추가적인 제재를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반복적인 유엔에서 논의 자체가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는데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 반대로 그래도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네. 유엔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최근에 이 국제해사기구라는 유엔 전문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상 문제만 전문적으로 그렇죠. 하는 기구인데도 네. 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대응인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최고기구인 유엔 안보리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임 이사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여기 약간의 또 의심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유엔의 관료들 공무원들이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유엔 체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난점이 뭐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소식으로 좀 이야기를 돌려보죠. 서초동 소식이네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차 셀프 출석을 검찰에 시도했는데 검찰에서 돌려보냈다는 소식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가 있다가 이 돈봉투 의혹 때문에 급거 귀국을 했죠. 그 다음에 지난달 2일에 맨 처음에 이른바 셀프 출석을 시도를 했었고 이번에 2차 출석 시도를 했는데 지난달 2일에도 주위 사람 그만 좀 괴롭혀라. 네. 나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 자직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 면담을 거절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3분쯤에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송 전 대표가 들어가서 수사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2분 만에 발길을 돌렸거든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검찰 얘기는 뭐냐면 다른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 이 어떻게 보면은 윗선에 있는 네.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는 마지막에 부르겠다. 마지막에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일반적인 그 뭐 여러 사람의 무리가 있어서 공범이나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위에서 시킨 거 아니냐? 그럼 너의 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은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어쨌든 송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돌려보낼 거는 뻔히 알았을 거고 그죠? 본인도 법조인인데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면한 가장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좀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윤석만 의원
윤관석 의원 죄송합니다. 윤관석 의원이랑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거를 사전에 이미 어제 예고를 했었죠.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부터 예고를 했을 때부터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것을 앞두고 일종의 여론전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있었고 실제로 여당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돌려보내졌었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결과 자체는 뻔했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검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김준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느냐. 이게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여부에 있어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또 수사가 막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소환 더 미뤄질 수도 있겠죠. 네. 관련자 수사를 더 해야 되고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의원 수사도 사실 좀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도가 붙고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20명으로 특정한 상태고 네. 국회의원실도 지금 29곳을 압수수색한 상태라서 네. 수수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도 송영길 전 대표를 언제 소환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은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어야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 체포동의안과 이제 송영길 대표의 출두는 약간의 연관이 있다. 날짜적으로 봤을 때라는 거고 입장이 정확하게 그럼 송영길 대표도 이런 거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입장을 좀 발표한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한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우선은 검찰이 나를 딱 조사해서 그걸 파악하면 되지 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냐. 괴롭히고 네. 그리고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냐. 인디언 기우제란 말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등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왜 이 수사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어나가려는 게 아니냐. 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뭐 검찰은 네. 어떤 계획에 따라서 뭐 순조롭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결국 총선을 겨냥한 그런 일정표에 따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오늘 송 전 대표가 오전 내내 이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팻말을 들고 했습니다. 피켓을. 네. 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정과 상식을 잃은 검찰 선택적 수사하지 말고 주가 조작 녹취록 김건희도 소환 조사하라.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거죠. 아니 김건희 여사 또 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정근 전 뭐 사무부총장 그런 녹취록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이렇게 요란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냐. 또 구속영장 청구도 국회의원한테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선택적 수사다라는 주장인데 네. 또 국민 대다수는 다 수사해라라고 하는 입장도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은 다 들여다봐라. 그게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죠. 여야 대표가 원래 TV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제 갑자기 소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회동한다는 데에서 합의한 게 5월 26일입니다. 그럼 벌써 날짜가 한 2주가 지나버린 네. 상태인데 사실 이때 5월 26일 당시에 회담 자체 합의를 했을 때 빠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저번 주죠. 네. 저번 주에 가능하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게 벌써 일주일이 더 지나가 버린 상황인데 일단 실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 회동의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의제를 뭘로 올릴 거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는 TV 공개 토론이 우선이다. 네. 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비공개 회담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개 토론을 하더라도 비공개 회담을 안 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공개 토론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제로 해서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이라든가 뭐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논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한다면 지금
민생 현안들이 많으니까 노란봉투법, 집회권리 축소 문제, 오염수 시찰단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사실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 토론을 공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의제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 그래요. 네.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이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이 또 없었던 과정인데 결국에는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당장 오늘도 좋다. 그 국회 그 로텐도홀에서 의자 책상 갖다 놓고 해도 좋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 회담의 형식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네. 2주가 흘러가 버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리부동하지 말라고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 협의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공개냐 비공개냐 여부가 결국에는 계속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만나는 게 좋고 뭐 이제 비공개가 뭐 포함되더라도 공개만 있다면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개 토론을 해주는 게 그쵸. 뭔가 회동을 했다는 느낌이 더 그러니까 강하게 오기 비공개가 때문에. 있더라도 껴있는 옵션 패키지로 공개만 있으면 그렇죠. 진짜 예. 그래서 뭐 그게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공개 토론하기 전에 비공개로 좀 얘기하고 네. 공개 토론하고 끝나고 네. 또 비공개로 얘기하고 네. 밥도 먹고 소주도 하시고 네. 그런 1년에 이제 진짜 패키지로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답답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귀를 좀 들어보면 그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6월 중순이면은 취임 100일 맞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임 100일 전에 뭔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이게 논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보다는 당의 안정 이런 걸 좀 추구하면서 6월 9일에 또 새로운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니까 네. 당의 안정이나 뭐 설화를 잠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도부의 좀 위상을 안정시킨 다음에 내부를 단속을 하고 외부로 나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로서도 이제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소장 얘기를 안 들으려면 정치적 존재감을 위해서는 공개 토론이 한번 좀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공개 토론은 저희 시사본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그렇죠? 시사- 라디오는 안 하시겠죠? 네. 어쨌든 수신료의 가치를 다할 수 있는 KBS에서 공개 토론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도 꼭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한번 두 분이서 토론을 하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KBS에서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관심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얘기 계속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방사능과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그 도쿄 전력이 지난달에 후쿠시마 원전 이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을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8,100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 이제 물고기가 항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물을 여러 개 설치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알려졌던 놀래미, 그러니까 쥐노래미라고 부르는 놀래미 여기에도 세슘이 검출이 됐었고 이번에도 우럭에서도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걱정이 많지만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염 물고기 그물 쳐가지고 막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 쳐서 이제 못 나간다고 쳐요. 그 오염된 물고기의 이동을 막더라도 해수, 그 물의 이동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부터 4호기를 둘러싼 동토벽, 그러니까 땅을 얼려서 만든 벽을 만들어서 추가 뭐 지하수 유입이나 오염수의 외부 유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벽이 설치된 2016년부터 냉각제 파이프 이음새에서 뭐 냉각제가 누출되거나 이로 인해서 일부 구간 기능을 상실한 사고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토벽 자체가. 네. 그런데 이 벽으로 막고 있어서 괜찮다. 하면 그물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것들을 과연 순수히 100%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 우려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과학적, 심리적 안전보다 과학적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만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정보의 투명성이 계속 의심이 되니까 저희도 더 괴담에 시달리고 있는 생각인데 이거 괴담이라고 짚어야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 얘기 조금 더 이어가기 전에 교통정보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돌발 구간 중심으로 오전 정체가 길게 이어졌지만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냉정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진주분기점에서 사천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영천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반포대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에서는 조금 전 12시부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교통정보 듣고 오셨고요. 오염수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기 전에 유튜브로 보배진 님이 중요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김준일 변호사다. 네, 죄송합니다.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네, 어쨌든 악성 댓글을 달 때는 김준일로 써주시고요. 네, 선플을 달 때는 제 이름으로 달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염수 얘기 다시 해보죠.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 오염수 관련 얘기에서 자꾸 이제 괴담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이 활동 방역을 넓혔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힘에 거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부산도 직접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오염수 원내대책단을 출범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 자리에서 이제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한번 검토해보겠다. 네. 물론 이게 이제 민주당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확대 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고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 제2의 광우병 사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제로 확인되는 문제점보다는 조금 공포를 부추긴다는 그런 비판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우럭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네. 이게 꼭 전부 다 또 괴담이라고, 물론 과장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우리 어민들 중에서도 물론 우리도 걱정이 되지만 너무 공포를 부추기면은 어류가 더 안 팔린다. 그래서 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주장했던 교수님을 이렇게 고소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를 넘어선 어류도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후쿠시마 원전 내부의 이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고, 네. 심지어 최근에 일본 야당에서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시료로 채취해서 다른 나라 연구진들에게 주고는 있는데, 네. 그 시료 채취를 할 때 사실 오염수가 그 방사능 농도가 균질해야 그 시료를 채취해도 검증에 어떤 정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 야당에서도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채취할 때 균질화 과정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윗부분의 농도가 낮은 것만 떠다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일본 야당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정보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걱정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걸 괴담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투명한 정보를 좀 요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약간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지난 총선 때 주요 정당에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의사분들을 막 비례로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오염수 관련된 과학자나 이런 분들을 좀 전략 공천을 양당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어제 저희도 짚어드렸지만 피지의 이 장관의 말, 네.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쓰면 되지 왜 그걸 방류하냐. 네.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도 방사능 이 수치, 그러니까 검사 확대하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무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 우리 인체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방사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안전하고 괜찮다, 이거 방류에는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게 일본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피지 장관의 그 물음을 다시 일본한테 되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사실 같아요. 약간 돈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죠.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예. 방류 안 하고 관리하면 가장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니까. 네. 글쎄, 네. 어쨌든 또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뭐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조금 위험한 소식이네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공식별 구역 이거는 뭐 우리나라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좀 빨리 식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설정한 좀 임의의 선이에요. 영공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영토와 영해 또 이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인데 네. 그 영공까지 침범은 안 했다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넉 대, 러시아 군용기 넉 대가 남해 또 동해 이 카디즈 그러니까 방공식별 구역을 순차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했는데 네. 우리 공군 전투기가 투입이 돼서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수 조치를 실시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이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그 나라 그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해요. 아, 사전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적 관례인데 예고가 없었던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 이 진입 이건 좀 위협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런 구도가 좀 고착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상황 이거 좀 그냥 넘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일이 결속될수록 북중러의 결속도가 더 커질 것이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좀 나사를 풀어야 위기가 나을 것이냐 아니면 또 이걸 가지고 더 조여야 된다고 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장, 외교 노선적 입장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고적인 행위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동안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있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5월, 11월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중국 단독으로도 1월에 진입을 해서 이탈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중국 측에서는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무력 시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미일이 또 대응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연합 훈련이나 뭐 군사적인 밀착이 더 강화되면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리도 그럼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또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상승 작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동북아 상황에 있어서 중국과 대만 문제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게 사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 중국과 이 실무권 협의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단 그 관련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사실 잘 없고 네. 오히려 충돌하는 소식만 많이 들려와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도 이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 중국의 그 국방 장관이 거의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 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계속 갈등이 반복되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그 침범 문제 이후에도 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또 한 번 이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나 확장 억제 이런 부분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주변에서 자극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다. 이런 방법들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라고 또 한 번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나사를 조여야 되느냐 풀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정부는 전략적인 명확성을 추구해야 이익이 있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런 갈등 구조가 반복되면 우리가 앞으로 영공 침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를 해야 되는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작은 문제 하나가 없네요. 하루도 뭐랄까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구속돼 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이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 구청장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피고인, 그러니까 박 구청장이 상당한 고령이다. 네. 또 사고 직후 충격,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은 상태다.
또 수감 이후에 상태가 악화해서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진 거고, 이 박 부총장이 이렇게 이제 보석이 인용이 되면서 아마 이제 업무에는 복귀할 것 같습니다. 네. 복귀 후에 어떤 모습을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여론이나 아니면은 유가족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이 보석 인용이 된 게 상황이 좀 맞는 것이냐, 이게 좀 국민들의 여론이나 생각을 좀 비춰볼 때 이게 그동안 많은 이 희생자와 또 유가족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에 좀 비춰본다면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아직 공식 성명이 나온 상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 보석 청구가 인용된 다음에는 지금 오늘은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이미 5일에, 왜냐하면 보석 청구는 이미 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5일에 성명서를 내서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심신상의 이유로 보석 청구한 게 과연 맞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사실 매주 공판을 해야 되는데 좀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 판결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이 진상규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낮아졌다고 비판을 했고요. 지금 사실 박희영 구청장뿐만이 아니고 그 정보 보고서를 경찰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같은 경우에도 보석 청구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한 번 인용이 되면 줄줄이 인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지금 유가족 측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발의가 됐나요? 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좀 통과를 아마 촉구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이제 농성에 들어간다. 오늘 기자회견도 있었어요.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진상규명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뭐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매일 오전 10시 29분에 출발하듯 매일 도보 행진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뭐 재판도 여러 개 걸려 있고, 뭐 이상민 장관 탄핵건도 걸려 있고, 여러 재판들이 걸려 있는데 앞으로 쭉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요금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특히 이제 환경적 이유 때문에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기서 예상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이 지속 가능 항공 연료, 그러니까 줄여서 SAF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용이 확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거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임에도 당연히 전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자원이 아니라 동물성, 식물성 기름, 아니면 도시 폐기물 가스, 이런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를 앞으로 더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요. 아마 이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여러 가지 여행을 계획하면서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앞으로 계속 이제 항공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 지금이 제일 싼 항공요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영끌에서 여행 갈 때예요, 지금? 그런가?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최근에 갑자기 또 항공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또 계속 상승세라, 이미 상승세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건 뭐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뭐 태양광 비행기가 발전되는 날까지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입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면서요,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0114님,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주변국들에 시달려도 우리는 당당히 살아남아야겠죠?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 0114님께는 모바일 쿠폰,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네, 저도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from outer space. I just walked in to find you here with that sad look upon your face. I should have changed that stupid lock. I should have made you leave your key. If I'd have known for just 1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Oh, now go, walk out the door. Just turn around now,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Weren't you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으로 표현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이르는 속담 몇 가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럿이 일하는데 의견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뜻이고요. 또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뜨린다도 있습니다. 상좌는 불교에서 스승의 대를 이을 여러 승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상좌가 많아서 저마다 명령을 하게 되면 무쇠가마도 깨뜨리고 만다는 뜻이니까 뚜렷한 책임자 없이 여러 사람이 저마다 간섭을 하면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숙수가 많으면 국수가 수제비 된다도 있습니다. 여기서 숙수는 잔치와 같은 큰일이 있을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또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일을 하는데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와는 달리 사람의 지혜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됨을 이르는 말로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열린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수도권 등 중부 일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랐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1도, 강릉 29도, 대전 광주 28도, 서울 27도, 부산과 제주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덥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의 대기가 불안정해져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 지역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겠지만 낮 동안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저녁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강원 영동은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 습도는 7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임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모두 10곳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과 알제리, 가이아나 등 5개국이 선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2광우병 사태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다시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쇼를 한다며 비판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박 구청장 등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다가 기소된 전 총학생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사이렌 소리로 시작을 하겠네요. 네. 그 한충일을 맞아 어제 묵념 사이렌이 울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놀란 혹은 공포감을 느낀 시민들이 네,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보 사이렌 있었잖아요. 네. 서울에서. 그래서 어제는 현충일 맞아서 오전 10시에 전국 2,715대 민방위 경보 단말기에서 1분간 민방공 경계 경보와 동일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네. 근데 공휴일이니까 늦게까지 다들 좀 주무시고 계셨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날리더니 이번에는 진짜 전쟁이라도 난 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사이렌 울린다고 미리 좀 보도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사전 네. 고지는 있었는데, 그래서 미리 알고 있던 분들조차도 막상 이 소리를 들으니까 공포스러웠다. 비슷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좀 사이렌 울리는 순간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반응이 주로 이뤘는데, 이날 트위터 실시간 키워드 1위도 사이렌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보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전쟁 난 줄 알고 손을 벌벌 떨었다 등등의 글이 4,000여 건 넘게 올라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나는 못 들었다. 네, 저도요. 네, 왜 나 빼고 그렇게 내가 있는 곳은 그러면 앞으로도 전쟁이 나면 안 들리는 건가? 전 지난번에도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런 불안감을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막 검색을 한참 한 뒤에 이게 울리는 데가 있고 안 울리는 데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측은 문제없이 모든 지역에 또 사이렌을 울렸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몇 군데는 고장 나지 않았을까요? 전국에 몇천 개가 몇만 개가 있을 텐데. 그게 또 항상 매년 전수조사가 될 것도 아닌 것 네. 같기도 하고, 또 분명히 그게 닿지 않는 곳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어쨌든 간 이렇게 그 사이렌 트라우마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이 현충일 사이렌은 좀 다른 소리로 바꿔보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 구분짓기 위해서라도 정말 전쟁 위험이라든가 그런 위험, 또 묵념을 위한 거, 이거 좀 구분지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좀 소리를 다르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리를 다르게 하면 또 예산이 증가하는 네. 추모가 더 중요하죠. 네, 제가 너무 세속적인 표현을 했네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조금 우울한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 더 증가했다고요? 네, 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월별 자살 사망 통계를 보면은요, 올해 자살 사망자 수가 1월에 971명, 2월에 1,034명, 3월에 1,22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봐도 2월에는 18.6%, 3월에는 11.2%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는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오히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풀리고 나서 다시 더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의외의 결과인 네.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들 땐 차라리 괜찮은데 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을 때 나만 힘들다고 느낄 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그래서 코로나 4차 파고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고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1차 파고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입니다. 2차 파고는 의료 자원이 제한됐을 때 그로 인한 사망. 3차 파고는 치료 중단으로 인한 만성 질환자들의 사망.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질환 자체로 의료적인 문제. 네, 그런 영향에 가깝겠고 4차 파고는 이제 팬데믹으로 증폭된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4차 파고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모두 즐거워 보이고 막 해외여행도 가는 것 같고 다들 막 마스크 벗었다 이제 해외에도 갈 수 있다 좀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나만 제자리고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 위험이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 보건복지부도 이번 이 통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 사회가 뭐 출생률이랑 그 사망률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거 가지고 네. 살기 힘든 사회라고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건 좀 대응책이나 네.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대책을 뚜렷하게 내놓은 건 아니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통계를 보고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진단을 하기로는 여러 가지가 맞물렸다는 거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좀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전세 사기 피해라든가 이렇게 또 굵직한 사건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극단적 선택보다는 조금 다 같이 힘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참 우리 사회가 할 일일 텐데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기도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했다고요? 네. 이게 노인 말벗 서비스라는 건데요. 네. 오늘 19일부터 실시합니다. 인공지능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대상자인 어르신 휴대전화로 안부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한 3분 정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어르신이 대답을 하면서 뭐 밥은 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살기 어렵다 힘들다 뭐 외롭다 이런 좀 위기 징후가 감지되는 말이 나오면 사람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그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걸었는데도 안 받아도 네. 그 3회 이상 안 받는다 하면 복지 담당자가 거주지를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사전 발굴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6일까지 1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그 노인복지법상에 이제 독거노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 네. 여기서 하는 살아있는 전화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독거노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뭔가 얘기하는 네. 그런 게 사업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네. 이제 요거를 일부분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신청자 대상으로 하니까 네. 하는 건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 목소리가 더 그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요 네. 생각보다 그 어르신들 체험해보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생각보다 되게 이미 인공지능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얘도 힘들 테니까 콘센트 좀 빼줘야지 나 잘 때 네. 이렇게 빼주고 한 번 더 닦아주고 되게 이미 말벗이 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AI가 계속 발전하는 세상은 이제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 혹은 뭐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짚어볼까요? 국내 연구진이 다크웹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요? 네, 이게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정원 파트너인 국내 한 보안업체와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AI 다크버트라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크웹 내 600만 개 이상의 페이지와 각종 텔레그램 메시지 정보를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요즘에 그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는 사실 되게 알아내기 어렵잖아요. 추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문제인 건데 여기서 쓰는 마약 은어들을 알려달라고 주문하면 이 다크버튼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마약 종류, 은어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AI가 나쁜 사람이 나쁜 AI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 AI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하시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정말 나쁜 범죄자가 될 수 있을지 네. 그걸 잡아내는 수사관이 될 수 있을지 그 역할은 정말 한 끗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친구한테 그 마약 거래 지역도 또 분석을 하게 했더니 네.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 홍대에서 거래량이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기업과 병원들이 주르륵 등장을 해요. 여기서 다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던 기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탐지해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방대한 정보를 얘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직 사람 수사관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사실 어디서 접촉하고 어디서 거래를 하고 어떤 은어를 쓰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파고들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수사하는 거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정보를 완벽하게 학습한 범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고 역으로 말씀하신 대로 악용이 되면 되려 개인정보를 바로 손에 넣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럼 난 마약을 살려면 여길 가야겠구나. 그렇게 라고 할 수도 네. 있고. 네. 굉장히 근데 이러면 또 갈수록 사람의 일자리는 아까 뭐 독거노인 서비스도 그렇고 뭔가 네. 줄어들 것 같고 사람이 줄어들면 출산율 줄어들고 그럼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줄어들고 AI도 더 이상 진화하지 않고 진화하지 않는 게 안타기보다는 이제 너무 디스토피아적인가요? 제가 네. 얘기하는 게? 네. 지금 밖에서 제작진도 너무 비관적이라고 저한테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공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마을이 있다고요? 네. 골프공이 머리 위를 수시로 날아들어서 공에 맞을까 봐 헬멧을 쓰고 다니는 마을입니다. 또 이게 부산 기장의 골프장 주변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골프공이 떨어진 자리는 철판이 찌그러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철판이 찌그러질 정도면 사람이 맞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날아온 골프공에 가슴을 맞은 분도 계시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골프공의 위협이 심각하고 또 뭐 아이가 골프공에 맞을 뻔했다는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충북 영동에서는 한 골프장이 대나무를 설치를 했는데 네. 그 대나무조차도 이제 촘촘하게 심어져 있지가 않으니까 네. 얼마든지 그 공이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하루에 줍는 골프공 개수만도 수십여 개인 거고요. 근처 하천에 물 안에도 빠져있는 골프공도 너무 많고 비닐하우스엔 구멍이 났고 논에도 공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문제가 된 거는 꽤 된 그렇죠. 일인데요. 예전에 뭐 캐디분이 골프공 맞고 뭐 산업재해를 당한 기사들도 많이 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다치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관련 법안이 이게 제도화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는데 얼만큼의 거리를 지켜야 되는지 얼마나 그 그물망을 쳐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규정이 아직까지도 마련이 되지 않은 거죠. 불비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공을 쳐본 적이 없고 스크린 골프도 쳐본 적이 없긴 하지만 네. 이게 사실 골프장 인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정부패 되는 사건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거지 옆에다 인허가를 내준다. 사실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우 심지어 이건 인가 때부터 약간 의심스러워해야 되는 예.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인가가 난 거니까 사업을 네. 하시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서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성숙됐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공항 근처에도 인가를 그냥 해줘 버리니까 네. 선후 관계가 항상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상대로 60억 원의 승소를 한 경우도 있어요. 네. 변호사인 제가 뭔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문제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스트릿 뉴스파이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보수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따가운 질책을 아끼지 않는 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따뜻하게 잘 품격 있게 저를 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현안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 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하시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문제. 그래서 뭐 자녀 채용 문제는 문제 있는 거는 이제 뭐 있어 보이고 예.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예. 뭐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 뭐 감사원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다 사퇴해라. 예. 노태학 위원장부터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이런 예. 꽤 강공을 예. 내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 셈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건 선관위원장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렇습니까? 방송에서 내가 국민님이 말하기 전에 여기 저작권이 대표님한테 계셨군요. 예, 국민님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방송에서 했는데 네. 그거는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무총장과 차장이 자식 그 문제는 그건 뭐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면 되고 네. 또 본인들이 책임을 져 사퇴를 했으니까 네, 네. 그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네. 그러나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독립기구잖아요. 네, 네. 헌법기구인데다가 네.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욱더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의 그 선관위원장은 상근이 아니니까 네. 총장과 차장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랑 상임위원. 그럼요. 네. 그런데 총장과 차장의 그런 부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1명이나 그 직원들 채용이 비리 있었는데 네. 그러면 상근했든 안 했든 기관장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이라는 게 네.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위에 사람들 책임지는 게 네. 그게 행정기관의 하나의 그 관례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믿고 신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선관위원장은 물론 선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하는 것이 그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내가 너무 강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국민들 여론조사도 보니까 72%인가 뭐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에서 어딘가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72%가 사퇴한 것이 맞다고 그런 거니까 이거는 국민이 정서상 국민정서법상 맞지 않습니다. 저게 네.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옳지 않고 그걸 정치적 시각으로 네. 윤석열 정권이 내년 선거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매사를 그렇게 보면 행정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거 관리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네. 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채용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 선관위원장은 뭐 수장이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은 상임이니까 나머지 7분은 진짜 비상임이어서 그냥 뭐 결재하거나 토론하는 부분 역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까지 날리는 건 조금 과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관위가 네. 그런 것이 지금 뭐 드러난 것이 이제 많잖아요. 네.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네. 확실히 선관위를 중립의 그 헌법기구로 네. 만들려면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는 게 바꿔야 낫다. 된다. 네. 이런 차원이니까 네. 그야말로 도의적 차원이니까 도의적 차원이다. 그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끝이 없고요. 네. 저는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편들어서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도 이번 기회에 선관위원은 사퇴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 물이 너무 오랫동안 고였어요. 너무 썩었어요. 고여 있다. 지난번에 뭐 선거 관리 말씀하셨으니까 속구리 투표 사건도 네. 나오고 뭐 네. 말이 많았는데 네. 또 선거 그
법 적용 문제도 말이 많고 그랬는데 네. 이때까지 독립기구라는 그거 하나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터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로운 물갈이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채용 문제 자체가 노태학 위원장 전에 있던 일이라서 조금 그렇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요 쟁점은 여기까지 예, 뭐 하도록 그건 뭐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꾸 말하면 끝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게 그 법적인 쟁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게 이제 감사원이 이제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저희 뭐 다른 프로에서 장영수 교수님도 나와서 약간 입법 공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 그 차이인데 네. 감사원이 감사를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그래, 거는 딱 국회, 세 군데도 법원, 국회, 법원, 헌재. 헌법재판소. 그 네. 나머지는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는 네. 그거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선거 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들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 했던 문제 같으면 또 그 감찰 직무 감찰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일종의 권력형 부패잖아요. 네. 부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보니까 감사원법에 이제 중앙정부기관이나 행정기관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헌재, 국회, 그 법원은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할 수 있다도 없고 할 수 없다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는 지금 이건 관련해서 그러면 요거를 할 수 있다로 할 건지 할 수 없다로 할 건지 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지 이번에 네. 그런 문제가 다툼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국회에서 법 손질을 좀 해야지. 네, 그렇죠. 그런 확실하게 거라고 해야지. 있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거는 감사원이 감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네. 단순히 뭐 그들의 업무에 있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선거관리는 내부 감찰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이거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니까 고위직들이 인사도 부패에 관한 건 일종의 어쨌든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일종의 권력형 부패에 관한 거니까 감사 받아야. 청취자분들 참고로 원래 이재호 대표님은 늘 우리가 반부패를 해야 3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예전부터 이제 대선 주자로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그걸 핵심적인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치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감사원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국민권익위 관련해 가지고 막 전현희 위원장 막 털다가 불문 조치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 들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금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관위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감사원 권익위도 탈탈탈 털더니 별거 안 나오지 않았냐. 조금 지금의 감사원에 대해서 뭐 국민적 공감대나 신뢰가 충분치 않다. 이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잡이로 털어대면 감사원이 무슨 뭐 점령군이 아니잖아요. 마구잡이로 털어대는 것도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손질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지금은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마구잡이로 뭐 감사원이 권한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갈질하면 안 되고. 그러진 않겠죠. 네. 지금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이재호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고 왔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매트릭스가 실시한 거에서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73.3% 응답자 중에 73.3%가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실 때 이거 안 하면 저희 저쪽에 바깥에 서승표 PD가 방송심의위원회 끌려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나가겠습니다. 잠깐 이제 불거졌다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오인회 논란입니다. 이용호 의원이 방송에서 오인회가 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오인회가 다 결정한다라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런 거 없다. 아침에 뭐 사무총장이랑 정책위원장이랑 수석대변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본데 그거는 뭐 공식 그건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결론은 오인회 가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김기현 대표가 뭐 본인이 말이 아니라 네. 우리가 당을 그래도 제가 명색이 고무이잖아요. 그렇죠. 당을 조금은 알잖아요. 돌아가는 네. 거는. 근데 오인이라는 없고, 네. 그건 뭐 이용호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그건 헛소리한 거고, 네. 뭐 실세라고 지칭되는 사람을 5명 꼽는다든지 7명 꼽는다든지 그래갖고 네. 오인회다 7인회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오인회라는 그런 조직은 없고, 또 대표 최고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총장,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조직부총장, 예도연구원장 네. 5명 모여서 오늘 회의를 뭘로 할 건가 사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건 전에도 그런 건 있는데 그렇죠. 네. 나 그것도 최고위원 하기 전에 그렇게 모여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네.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은 거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 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원체 약체니까 원체 뭐 될 때부터 대통령실 보고 뭐 윤심 먹고 다 된 사람들이니까 일반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뭐 당원들이 별로 지도부에 대해서 무게를 안 두니까 사실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오인회가 있다 뭐 따로 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에 거의 친정하는 체제인데 네. 그 뭐 오인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인회가 있으면 대통령실이 있어야지 당에 무슨 오인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박근혜 친정 체제지만 또 몇 인회가 있고 뭐 이게 다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말은 해요. 말은 뭐 9인회다 7인회다 뭐 5인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비교적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치면 누구 가깝더라고. 그게 뭐 몇 명이다. 그렇게 말은 정치권에서 늘 하는데 실제 그런 조직에 실체가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조직은 없다. 예. 이용호 의원이 근데 이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약간 새로운 유행어처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뭐 막 원외 인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적 그 궁금증이 있는데 대표님 고모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김기현 체제가 좀 약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참 출범한 지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내가 뭐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다고 맨날 꾸짖는데 네. 맨날 나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오인회가 있으면 그런 거 당장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내가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런 건 없다. 없습니다. 없다. 예. 하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약하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김기현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못 간다? 그렇게 보시는 뭐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비대위원장. 내가 보기도 걱정스럽고. 적어도 뭐 공천쯤 왔을 때 뭔가 좀 혁신적인 인물의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원내에다가 다 초선이고 뭐 그렇잖아요. 네. 안 되는데 최고위원 정도 되면요 대표하고 거의 급이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 딱 무게가 실려요. 무게가. 근데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그거 누가 쳐다보지도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체제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고모님 보시기에 그러면 약간 옛날처럼 집단지도 체제로 당대표에서 2등 3등 하신 분들이 최고위원 되는 체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단지도 체제가 좋죠. 그게 더 낫다. 좋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돼도 그렇고 지금 단일 지도 체제가 돼도 최고위원들의 급수는 대표급하고 동급이 같은. 좀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 당의 중심이 잡히잖아요. 지금 뭐 현역 중진도 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이라는 게 재선 의원도 하나 없잖아요. 다음은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 실세 있는 자리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 연구원장 이걸로 가시고 최고위원이 뭔가 권리가 좀 있거나 프리빌리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부총장 이런 사람들도 대개 당의 중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개 3선 이상 중진들이 당의 주요직을 맡아야 당의 중심이 잡히는 거지. 뭐 초선들이 재선들이 뭐 주요직을 꿰차고 있으면 당이 무게가 안 실리죠.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한다 소리 나오죠. 네. 다음은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이동관 전 수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친근하신 사이, 또 잘 아시는 사이일 테니까. 방송가에 그런 평이 있어요. 이재호 고문이 현안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얘기하신다. 예. 당과 상관없이 국익을 위해 얘기하신다. 근데 친 MB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모시던 주군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그 사람 문제는요. 네. 제가 뭐 민주당 의원들도 내가 뭐 이렇게 모지게 이야기 안 하는데, 사람은 아주 이야기를 냉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렵죠. 솔직하게. 어렵죠. 더구나 내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뭐 몇 년을, 근 4, 5년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 처지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기가 좀 어렵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복면이라도 하나 갖고 오고 음성 변조를 좀. 아니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도 네. 뭐 솔직하게 제가 뭐 네. 시청자들인데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가깝거든요. 네. 또 제가 잘 알고 네. 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또 일도 같이 해서 오래 호흡을 맞춰보셨고. 잘 알고 네.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 부정부패 혐의는 없다. 네, 사람은 경호가 바르고 네. 또 예의도 바르고 뭐 이렇게 어긋난 짓을 우겨서 뭐 하고 뭐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우리하고 네.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만 인권위에 네. 뭐 진정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도 됐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제가 어제 네. 아무래도 오늘 나가면 그 물어볼 것 같아서 네. 내가 당시에 그 저한테 있었던 수석들이나 그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몇 사람인데 전화를 했어요. 네. 물어봤더니 그 당시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게 소문 없이 수습이 돼버려 갖고 네. 저는 몰랐는데 같이 일했던 분들은 몰랐다. 예, 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뭐 국정감사하면서 그게 이제 네. 서울교육청 국정감사하면서 그게 뭐 하나고등학교에서 드러나서. 터져서 네. 그게 알았는데 그것도 뭐 수습이 다 되고 난 뒤라 네. 그땐 뭐 별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다는 거죠. 더구나 그러면- 또 우리는 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네. 뭐 그걸 진짜 뭐 몰랐죠. 이제 일단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이동관 수석 잘 알아서 좀 얘기하면 불편하지만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좀 뭐 보도가 되든 뭐가 되든 좀 지켜볼 문제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것을 모른다 하면 안 되지. 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솔직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또 그러고 지금 뭐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내정 설마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내정이 돼 갖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면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늦으니까. 그때 가서 늦지 않다. 좀 유보적인 입장. 저는 좀 두고 봅시다. 네. 예전에 남경필 지사도 사실 아들 뭐 그렇죠. 폭력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 전사들이 있고 요즘 또 분위기가 더 팽배해서 일단 그럼 도덕적 검증은 그 부분을 일단 뭐 유보하고 네, 혹은 뒤로 미루도록 그런데 하고. 그 또 하나는 그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이동관 수석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뭐 개입을 어떻게 했다 이건 지금 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순신 후보자의 경우와는 다르죠. 다르다라는 예, 게 그게 이제 아주 이재호 다르죠. 고문님 얘기고. 예. 그럼 이제 도덕론을 일단 뒤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홍보수석을 하실 때 예. 사실은 이제 MB 정부에서 미디어법 개편하고 뭐 이제 날치기다 아니다 뭐 문제는 많았습니다. 뭐 헌재에서는 어쨌든 위법은 있지만 법은 유효다 이렇게 되면서 종편이 탄생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좀 약간 블랙리스트 같은 걸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었고 그러니까 그 자질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검증이나 아들 문제 말고 그 전에 이제 언론의 어떤 정책의 컨트롤 타워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기억을 가지신 언론인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나도 요즘 그 이동관 그 위원장 내정설이 돌면서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언론인들도 많이 듣는데 네. 저는 사실 당시에 뭐 내가 아무리 실세를 하더라도 근무 자체는 내각에서 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 안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달이 건너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뭘 네. 어떻게 뭐 했는지. 아니 그래도 그때 뭐 여기 뭐 저 밖에 있는 분들도 파업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 글쎄 뭐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 KBS 사장도 약간 무리하게 뜯어내는 과정이 좀 있었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 판결 받아서 이제 문제 없는 걸로 그 당시 문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 언론, 통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가 자신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개편을 하고 추진할 사람을 찾으면 좋은데 꼭 이 사람밖에 없냐. 이분밖에 없냐. 이동관 수석밖에 없냐. 다른 분 훨씬 더 논란이 적은 분을 하는 게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스무스하고 리드미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들을 할 텐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단수 검증이었다고 하니까 학폭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예를 들어 고문님께서 뭐 예를 들어 비서실장이거나 2인자실 때 이거는 좀 물리시죠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뭐 대통령실 사정을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네.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뭐 대통령이 만약에 내정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네. 뭐 본인께서는 그 책임자로 받겠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 논란이 있는데도 아직 뭐 얘기가 없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검증팀에서 뭐 안 됩니다 보고서 올려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약간 낙점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예. 뭐 저 정도 되면 예. 뭐 그렇게 봐야 안 의중이 상당히 실린 인사다라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워낙 그 친하신 사이니까 말씀을 아끼시고 표현의 자유를 오늘 누리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근데 그 끝까지 봐드릴 순 없고, 근데 어쨌든 뭐 조금 더 지켜보시죠. 앞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대표님께서 조금 더 숙고하실 시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죠. 그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다른 백년 이사장이 9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건 뭐 민주당 사정이라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네. 언론에 나타난 것만 봐도 그거는 좀 부적절한 인사였다. 좀 소홀하게 취급한 것 같아요. 네. 왜냐 그러면 이게 딴 직책도 아니고 명색이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혁신위원장 그러면 여야 간에 다 어느 정도 존중은 받아요. 존경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쵸. 그 사람 정도 되면 뭐 할만하지. 할만하지. 네. 뭐 사람이 원체 뭐 개혁적인 데다가 성품도 원만하고 뭐 이렇게 여야가 골고루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쵸. 사람이 돼야만이 혁신위원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적으로 이 사람이야라고 하는 충격보다 오히려 당내에서 원만하고 두루두루 교감해서 일을 좀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혁신위원장으로 어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뭐 혁신이라는 게 제도를 어떻게 고치는가 문제잖아요. 네네. 그 제도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개혁 성향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지. 네. 그러잖아요. 굳이 그걸 뭐 외부에서 대로 온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내경 씨 같은 경우는 이름 나오자마자 바로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소홀하게 취급을 한 거죠. 적임자를 못 찾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럼 이제 아주 파격적인 인물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유인태 고문이어야 된다.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장성철 소장이 이재호 고문 정도 돼야 이게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혜영 의원이었나 뭐 김부겸 총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고문님 보시기에 이 정도 돼야 좀 국민들 공감대도 얻고 의지가 있다고 본다. 라고 좀 생각해 두신 분이 있으실까요? 전 뭐 민주당 이야기를 생각이라 뭐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나는 그 뭐 밖에서 고른다면 나는 민주당 원로들 중에서도 뭐 그런 그 소신 있는 사람들만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원로 중에 소신 있는 분 제가 유인태 고문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유인태 그런데 유인태 고문은 본인이 안 하시겠죠. 그런 걸 주고도 안 하려 그러죠. 내가 왜 하냐 그걸 안 하려 그러죠. 근데 유인태 고문이 하면 좋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와도 혁신위원회는 좌초할 거다. 이건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끝난 거다. 그래서 비대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혁신위원장으로서는
대표 따로 있고 혁신위원장이 있는 그 구조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표의 정권을 넘겨주는 네. 그런 자리를 만들면 그게 비대위원장이 되든 뭐가 되든 네. 대표가 대표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야 그게 뭐가 혁신이 되든 뭐가 되든 되지. 그렇죠. 대표위에 따로 있고 뭐 혁신은 하나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위원회 있어 갖고는 민주당이 헤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사실 비대위원회를 막기 위한 혁신위원회다. 이런 사실 의견도 있는 거니까. 아니 뭐 혁신위원회가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죠.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예. 아, 결국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는 총선을 안전하게 치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고문님은 보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내만 그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재판이 걸려 있어서 네. 만약 총선주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1심에서 유죄 판결 난 지금 몇 건이 재판 네. 중이잖아요. 선거법. 네. 뭐 선거법은 아마 총선 전에 1심 판결은 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나머지도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 총선 전에 법원에서 1심에 유죄 판결이 나버리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대표를 데리고 선거에 얼굴로 치르겠어요? 치르긴 힘들다. 못 치르죠. 아, 대표님께서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로도 이재명 대표로도 선거를 칠 수 없다. 여야가 다 문제죠. 그러니까 먼저 대표를 교체하는 쪽이 총선에서 승리하겠네요. 당일 먼저 쇄신하는 쪽이 선거에 이깁니다. 당을 쇄신을 하고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 경쟁. 지금 사실 지지율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왔다 갔다 큰 의미 없는 상황인데 각 당은 둘 다 리더십 위기다. 그렇고 이 여당도 뭐 지도부라든지 소위 말하는 당 주류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전 지는 거고 네. 야당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면 그건 지는 겁니다. 아, 그럼 국민의힘도 용산 주도의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어렵다. 네. 진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를 아주 정말로 지혜복권 지역으로 또 갖고 당신들을 마음대로 하는데 당선될 사람 국민 눈에 맞춰라 이렇게 아주 하지 않고 끈을 한쪽은 딱 잡고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이 사람이라 저기는 저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뒤에다 작용하면 그 선거는 지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면 국민들이 바로 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중도의 알죠. 마음을 살 수 없다. 국민들이요 그 귀신처럼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앞으로 하반기가 그 부분에서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안 되기도 하고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 질문 하나 들어와서요. 네. 9323님이 그 이재호 고문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왜 사퇴를 안 하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원 사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빗대면 이 두 분도 좀 사퇴가 맞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청취자분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내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하고 내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5명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 주장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네, 정신 잘 들으셨죠? 예, 이재호 고문님께서는 일관되게 모두 사퇴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보수의 품격 시간 지금까지 이재호 상임 고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프로파일러 배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석에서 한 번 예전에 뵀는데 구로의 어느 삼겹살집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부산 또래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유정 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피해자랑 접촉을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다음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검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예 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여성 그 피의자가 이런 사례를 저지른 거에서 특이한 점이어서 프로파일러스로 보시기에 이 사건의 어떤 좀 특이점 혹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 사건을 내는 한 중층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자체의 잔혹성이라든가 사실 평범한 악마
평범한 속 악마 이런 부분과 아울려 갖고 우리 사회가 또 특히 언론이라든가 이런 범죄 전문가들이 이런 사건을 다루는 데 너무 조심성이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한 은유적 외톨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회 집단에 대한 과도한 매도, 낙인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건 자체의 잔혹성과는 별개로 네. 이거를 소비하는 언론들의 소위 황색 페이퍼들의 잘못된 부분들 네. 그리고 그것을 교정해 줘야 될 어떤 공중파 방송들의 조금의 어떤 정제된 언어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잔혹한 사건 자체에 너무 깊숙이 해갖고 언론이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네.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안해동 해갖고 더 잔인성 높아져.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수사기관이 갈피를 잃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처벌 중심으로 간다. 예, 그 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사 방향이 엉뚱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정의정에 대한 심리검사를 부산 쪽에서 발표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정의정의 심리적 검사가 왜 안 나왔느냐? 그런 것들 우리 언론들이 이제 좀 더 파봐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물론 이것은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졌을 수 있는 어떤 개인의 범죄일 수도 있고요. 네.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범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네. 정의정이라는 어떤 범죄자가 마치 이 은둔형 외톨이인 양 가장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은둔형 외톨이인 지만. 거죠. 지만은 네.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요.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사회적 특성들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수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습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 은둔형 외톨이의 범죄인 양 할 수 이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이나 또 경찰이 부풀리기를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왜냐? 부풀려야지 본인의 성과가 높아지고 클릭수가 올라가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지금이 과도한 실제로 이 사건의 본질이 뭐야? 이것과는 별개로 너무 과도한 잔혹성에 대한 관심, 네. 반사회성,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 이런 네.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저는 좀 그렇게 느낍니다. 어쨌든 살인을 한 건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그 외의 해석들을 너무 실체적 진실과 관심 없이 그렇죠. 그냥 이제 이렇게 해보면 조회수가 올라갈까? 뭐 이런 보도들도 횡행하고 있어서 그렇죠. 수사까지 방해될까 봐 염려되신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적 현상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접근은 또 어떤 맥락에서 짚어주신 걸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교 밖의 청소년, 네. 학교 밖의 청소년이 오랫동안 방치됐을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보의 불균칙성, 말하자면 과외 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사는 다 드러나지만 네. 이걸 찾는 어떤 부모는 거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네. 이런 형태의 불균등성이 범죄의 어떤 취약성이 아닐까. 이게 이제 우리의 한국 사회의 사이버 어떤 문화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네.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뭐 아까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얘기해 주셨지 황색 저널리즘일 수 있지만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게 맥락이 어떤 건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냥 자기가 툭 얘기한 거를 어떤 경찰이 기자한테 툭 흘렸는데 그걸 확 썼는지 아니면 진짜 이게 어떤 중요한 맥락하에서 얘기된 것이 됐는지 거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 같은 경우는 범죄 약상으로는 러스트 머더, 쾌락살인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네. 말하자면 살인 자체가 목적인 어떤 범죄이죠. 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전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툭 던져졌는데 그거를 톡 집어서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진술만 가지고 이 범죄가 뭐 이렇고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과도하다. 그렇죠. 현재로서 그거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 마찬가지로 막 무슨 신분 탈취가 목적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한쪽에서 뭐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매우 유감스러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 의견일 뿐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으로 이런 형태 이걸 주장하는 건 뭐냐면 리플리 증후군일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정의 앞에서의 행동 방식을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많이 낮죠. 그리고 네. 실제로는 이 과외의 특정한 과목의 교사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정의정은 여러 대상자 중에 하나 가장 먼저 걸리는 사람을 했다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장은 초기에 너무 자극적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 너무 과도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 살인의 동기 이거는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를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적 전제나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지만은 행동을 통해서 분석은 필요합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이것이 학문적으로 이 정립된 어떤 기준하에서의 저 분석은 필요하죠. 네. 말하자면 범죄 동기가 이렇게 불확정할 수 있느냐? 불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과정 속에서 어떤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 유형에 가깝다라고 분석적인 건 내놓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소설 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요자의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제 과외 중개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범죄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사용자 단에서 뭐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과외앱에서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그걸 이제 이런 범죄자들이 노린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과외 앱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취약한 여러 앱을 이 범죄자가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외 앱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사실 무슨 예를 들어 뭐 중고 거래하는 앱들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의 신분 확인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좀 같은 질문의 반복이어서 조금 제가 민망해집니다만 그 동창이라는 정유정 씨 피의자 정유정 씨의 동창이란 분 얘기는 또 뭐 학창 시절에 뭐 이상했다, 아니면 내성적인 아닌데 착한 아이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뭐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비정상적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조금은 지금은 노이즈다. 노이즈고 실제로는 이 그랩 그 정유정 동창이라고 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람이 동창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데 분명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그런 양 한 경우도 있고 실제 동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이 정보 유사한 형태에 띄는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정의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잘 감추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조부도 이 정의정 자신이 뭘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술을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범인이 실제로 작정하고 속인다고 하면은 아니 부모도 못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PCR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매우 유감스러운 게 비정상적 특이성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살인자가 이런 비정상적 특이성이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 수사기관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떤 기준하에서의 점수가 몇이고 그것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비정상 특이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굉장히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사실 피의자의 재발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까지 사실 또 꼭 공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공개를 하면 좀 제대로 하든가. 그렇죠. 뭐 이도 저도 아니라는 약간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강법에 의한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머그샷이 아닌 이상 네. 지금의 모습이 아닌 이상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옛날 증명사진 같은 그 정도죠.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죠. 머그샷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있는 얼굴 부분을 딱 정확히 찍은 최근 사진. 입건할 때 찍은 그 사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많은 어떤 신상 공개 부분도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수사기관이 정확히 그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닌 상태에서 네. 공익을 위해서 언론에 어떤 공개해야 제공의 되는 기준. 부분이 있고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언론이 분명한 것은 어떤 이런 어떤 이게 언론의 자유로 네.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본인들도 본인들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황색 저널리즘처럼 마구마구 파헤쳐 갖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정보를 막 부풀리는 거는 그 사실 언론 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저희가 범죄 분석에서 언론 비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르가 이제 혼합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의문이더라고. 그 이제 밝혀진 게 결국은 시체를 유기해서 캐리어에 넣고 어디 이제 버리고 하다가 그걸 이제 타고 가는 택시에서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트렁크 커리어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까지 또 계획적이거나 치밀한 성격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왜냐하면 사이코패스가 완벽하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결과를 보죠. 네. 강호순, 유영철은 17범 17명 이상을 죽인 후에 잡혔기 때문에 네. 완벽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범죄자가 초기 한두 번 했을 때는 완벽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수도 많이 하고 왜냐? 살인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는 놓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각성 단계에서 과도한 자신감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유정의 행동 방식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네. 본인이 들고 가는 것에 피가 흐르는 것도 못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택시기사가 굉장히 잘하신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러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실수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예. 우리는 영화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뭔가 완벽히 치밀하게 되어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반인격 사회장애 사이코패스를 딱 보는 이 그렇죠. 시선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거고 거기에 또 실체를 끼워 맞추면서 보도도 되고 소비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정보 제공 이걸 그냥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완전 미스터리물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소설이 돼버린 겁니다. 야, 이 정도? 이거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안개 속을 그게 아니라 조금 우리 어떤 보면 분석이란 건 좀 밝혀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사건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함을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본질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과 보도 분석이 아니라 문제를 소비하기 위한 방식의 보도 행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피곤하게 하고 저희 질문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고퀄리티는 아니어가지고 한숨이 나오셨을 수도 있네요. 네, 어쨌든 피의자 신상은 공개가 됐고 최근에는 또 그 지난번에 여기 사건본부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뭐 가해자 신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뭐인데 저도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이 신상 공개 기준,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많이 바뀌어야겠죠. 아무래도. 보복 가능성이라도 기준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에 잠시 진행을 맡은 김준우고요. 내일도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